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1번의 합의 지분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 책 쓴 녀석이 잘 써놨는데 아까 서두에 가르친 것처럼 합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하는 걸 말해요. 그걸 항상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지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 지위 양도를 의미하므로 합의의 지분에는 합의자 전원 동의했어야 된다. 합의 지분은 공유지분과 달리 처분하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니고 조합원의 지위를 이전한 걸 의미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그 이유를 꼭 염두에 둬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지금 합의 지분을 포기하는 거, 요거하고 지금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거, 요거를 구별해서 정리 정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지금 합의 지분을 포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공유 지분의 포기는 아까 지분의 탄력사다 267조에 규정이 있죠.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그저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요거는 지분의 비율이죠. 267조에서 지분의 비율로 기속이 돼요. 이렇게. 그런데 합의준의 포기는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자 중 1인이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은 그저 지분은 우치됩니까? 요게 이제 민법에 규정이 없는데, 공유는 있고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기속이 있고 267조에 합의는 없다고. 근데 이제 판례 가면은 합의는 조합체가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인데, 아까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조합체라는 단체의 경우는 단체로서 독립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절대로 중시가 된다고. 구성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개성이 절대로 중시가 돼요. 그래서 어느 합의자 중 1인이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은 다른 합의자들에게 요거는 지분의 비율이 아니라 구성원의 개성이 중시가 똑같이 평등하게 어떻게 균분으로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랬나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집중 출제된 대목이 이 대목인데, 지금 옛날에 90년대에 합의준을 포기해서 판례가 이미 나와 있어서 90년대 때. 그런 다음에 요 경우에 이제 합의자 1인이 합의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합의자에게 균분으로 기속이 되니까, 다른 합의자들에게 균분으로 기속이 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까? 요게 이제 문제라는 건데, 합의 지분의 포기, 권리 포기는 민법상 뭐에 해당이 돼요? 직업대로 가르쳐줬어. 권리 포기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률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니까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186조가 적용된다. 이게 여러 번 시험에 나왔다고. 최근에도 나오고. 그 대신 공유지분의 포기의 경우는 법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한다. 여기까지는 법에 나왔는데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던 게 뭐냐. 그러면 공유자 주인이 공유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가 지분의 비율로 기속이 되는데 이 경우도 등기를 해야 되냐 안 해도 되느냐. 이게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어요.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학자들성 견해가 대립이 됐고,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나온다. 이 책은 또 빠져있죠. 최근 판례니까. 여기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 위에 거는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90년 나온 판례이기 때문에 여기 앞으로는 계속 나올 건데 상식으로 판단하세요. 법 원리는 똑같아. 이것도 포기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그러지 단독행위잖아. 이것도 뭐에 해당이 되고,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등기가 뭐 해야 된다? 등기. 법은 한 개 가르쳐주면 10개를 울고 먹으시라고. 그래야 외우지 말고 올리 터득하라는 거야. 이거 단독행위자는 똑같이 없게. 그러니까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이라고. 따라서 186조가 똑같이 적용돼. 앞으로는 요게 시험에 쏟아 나올 거면 최근 판례니까. 그 다음에 등기법으로 넘어간다 치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민법은 상관이 없이 지금 권리를 포기하면은 그 권리는 소멸이 되죠. 그 부동산의 경우는 통상 등기 형식이 말소 등기 형식을 띌 건데, 말소 등기. 이 경우는 등기 형식이 말소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해야 될 것 같나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지. 다른 공유자의 근본으로 다른 거 지분의 비율, 다른 공유자가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무슨 등기가 해야 돼요? 말소 등기가 아니라 공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야 되겠죠. 등기법상으로. 말소, 보통은 이제 권리 포기면 권리 소멸이니까 말소 등기 하지만 이거는 이전 등기를 한다고. 다른 공유자의 근본으로 다른 공유자 지분의 비율이 기속이 되니까 시험은 요게 집중 출제가 되고, 요 대목이. 요게 차이야. 합의 지분의 포기는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 요 판례는 90년대 나온 판례야. 요거는 이제 몇 번 나왔다고. 등기해야 된다. 근데 밑에 거 요거는 최근 판례인데 우리 교재는 지금 이게 빠졌다고. 비교해서 반드시 정리할 거. 그 다음 그 밑에 색칠한 부분의 판례도 마찬가지. 합의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판례인데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이제 합유가 뭔지를 알면 지금 갑하고 을이 이렇게 이 한 개의 토지를 공동 소유 합유를 하고 있다 가정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이자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까? 이걸 묻고 있다고. 상속인에게 승계됩니까? 이렇게. 근데 합의자 중에 사망할 때 이자 지분이 상속으로 승계되면 웃기는 일이 벌어지잖아. 안 그래요? 여기 친구야. 그 동업을 했는데 설명드리라니까 설명할 때는 설명했다 설명 안 들으니까 암기식에 공부가 되고 개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설명했다 설명했다 올리를 터득하라. 엄마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를. 여기 합의 동업했다고. 친구니까 사망했어요. 근데 합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가정하면 웃기는 일 벌어지잖아. 누구하고 뭐 하니까? 이렇게 동업했잖아. 웃기잖아. 물론 이해 못하니까 안 웃겨 여러분. 나 혼자 웃기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이해하면 웃기는 거잖아 이게. 에? 친구 아들놈하고 동업하는 게 있을 수 있냐고 말이야 이게. 그럼 어찌해야 돼요? 합의자인이 사망했다 해서 그자 지분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면 안 되잖아 상식으로. 그럼 어찌해야 돼요? 잔존 합의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의자들에게 기속이 되고 잔존 합의자가 1인이면 단독소로 복귀가 되는 거지. 핵심 요지는 그자 지분은 상속인에 승계되는 거 아니다. 고치지. 외우는 거 아니잖아. 상식이잖아. 8년 여기까지 나왔잖아. 근데 이제 이해했으면 이제 궁금한 거 생길 건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궁금한 거 안 생겨요? 겁나 궁금한 거 하나 생기는데 이해해야지 궁금한 게 생길 거 아니에요. 8년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소리야. 뭐 1월달에 2월달에 3월달에 그실적이면 무슨 실력이요 그게. 세월이 가면 실력이 느는 맛이 있어야지. 이 갑이 사망했다 그래서 이자 합의 지분 상속인의 승계가 안 돼요. 그러면 얘 단독소로 된다고? 그럼 얘는 엄청난 이득을 봐요. 이자 상속인들은 개털이 된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8년이 상속인에 승계된 거 아니다 했지만 단독소로 되지만 상속인들은 뭐 날라고 어떤 놈한테 꼬장 부려야 될 거 아니요. 요 지분은 돈으로 계산해서 얘가 얘한테 지불해 주는 거예요. 성질성이 단독소로 복귀가 되지만 얘하고 동업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당한 건 아니야.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얼른 보면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실력이 는 거야. 그 의문도 못 가지니까 개판이 실력이라는 소리고. 이 지분이 상속이 안 되고 잔존합의 일이면 단독소로 복귀가 돼요. 시험은 물론 이렇게 물어보죠. 상속인에 승계되냐 안 되냐. 안 돼. 그럼 얘는 상속인은 엄청나게 불리한 거야. 얘는 이득을 보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의무는 가져야 된다. 실력이 늘면. 이 지분은 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환급해 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부당한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이 판례가. 이 결론만 놓고 보면 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알아들어요? 그런 걸 자꾸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고. 그 다음 보존행위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합의물의 처분 변경도 공유물의 처분 변경 똑같아요. 전원은 동의했어야 되고. 우측에 합의물은 분할 청구를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유하고 차이가 있고 합의관계 종료 집에서 있고 총유 가로친 2번 핵심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확인했나요? 그러니 지분 처분 분할의 조는 있을 수가 없고 대신 구소인 사원은 사원의 자격을 분한돼서 사용 수익권 등만 갖는다. 대신에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은 누가 한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한다. 그거 딱 정리할 수 있고 뒤에 넘겨서 중공동소 이런 거는 모른다 해서 공부해서 지었고 시험에 나오는 거 적격부 되고 구분소적 공유한 거 지금부터 있는 대로 집중하세요. 요즘 민법 시험에서 가장 많이 곳곳에 출제되는 것이 몇 개가 또 가르쳐준대. 저번에 배운 것은 말소등기 청구 대신에 진정명의 해부로는 이전등기 청구가 쓰는가. 요게 요즘 시험에 하다하게 민법 곳곳 총칙부터 민사법 끝날 때까지 거기에 시험에 곳곳에 출제가 되고 마찬가지로 요즘에 또 하다하게 출제되는 파트 중에 하나가 여기 구분소적 공유예요. 이것도 물권법, 계약법 불문하고 민사특별법까지 곳곳에서 구분소적 공유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완벽하게 이해를 좀 해둘 거. 구분소적 공유도 곳곳에서 튀어나오니까. 먼저 이제 이 구분소적 공유는 이걸 뜻풀이만 해도 느낌이 이렇게 올 거라고 말이야. 민법 용어는 개론 용어하고 달리 수십 수백 년에 걸쳐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 용어만 보면 이게 뭐다 그림이 그려진다. 그 훈련을 열심히 하라고 내가 기초 입문과정부터 가르쳐줬는데 이 단어만 봐도 느낌이 온다네요. 공유는 공유되 뭐 되어 있다? 쪼개져 있다. 그래서 명칭이 구분소적 공유잖아. 그 내용이야. 또 이제 구분소적 공유는
이런 것 때문에 성립이 되는 건데 이 토지가 한 필지 한 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이게 핵심. 위치와 면적 특정해서 요거를 매수를 했고 요걸 또 위치와 면적 특정해서 을이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한 필지 토지 일부를 각각 위치와 면적 특정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등기는 분필 절차에서 피를 나눈 다음에 각각 분할 등기를 해버리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요게 얘 거고 요게 얘 거니까. 그런데 분필 절차 거치는 것이 피를 나누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쏟다 보니까 실무상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 내 지분은 2분의 1, 내 지분은 2분의 1. 매수한 면적 비율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편리성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공유는 공유로 돼 있으나 이미 뭐가 돼 있어요? 보통 공유는 쪼개져 있는 거 아니죠? 그 이미 쪼개져 있잖아. 요건 내 거, 요건 내 거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쪼개져 있다 그래서 구분소적 공유 이렇게 부르고 요거는 이제 법률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이게 흔히 말하는 실명법 2조에 나와 있는 상호 명의신탁에 해당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위치한 면적을 특정해서 매수해. 요게 갑소유라고. 요건 을소유고 애시당초부터. 근데 이게 대외적으로 공유지분 등기를 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이야기. 지분은 공유물 전부에 효력을 미치는 거 이렇게. 그럼 보세요. 원래는 요게 갑소유죠. 근데 을지분 2분의 1 여기 효력을 미치니까 지분 2분의 1만큼 갑소유 토지가 타인명으로 등기되어 있잖아. 이게 뭐예요? 명의신탁. 반대도 마찬가지죠. 원래 예건데 갑의지분 2분의 1 효력을 미치니까 그 범위 내에서는 을의 토지가 타인명으로 등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요거는 이제 분필 절차 거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편의상 했기 때문에 악용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실명법도 나오잖아. 상호 명의신탁. 실명법 2조에서 이거는 악용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를 시켜요. 실명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야. 이건 허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상호 명의신탁. 판례는 이 용어를 구분소적 공유 이렇게 하면 참 용어를 잘 만들어놨어. 영어만 봐도 유추가 되도록.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대내적으로는 요게 갑소유고 요게 을소유 애시당초 쪼개서 지금 매입했으니까 따라서 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을은 이 부분에서 소유자로서 얼마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해요.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고 더 나아가서 요 부분을 얘가 침해하면 소유권을 주장해서 방해죄가 청구도 하고.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공유기 때문에 얘네들은 대외적으로는 공유자로서 권리행사만 가능해요. 따라서 아까 배운 공유율과 그대로 적용이 돼요. 예컨대 대외적으로는 이제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A가 여기에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그러면 각 공유자는 지분권에 기해서 단독으로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방해죄가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지분의 비율을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보통 공유처럼 똑같이 권리행사를 해요.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인데 공유관계를 일반적인 공유는 분할 청구하면 되죠. 쪼개면. 그런데 이거는 이미 쪼개져 있잖아. 이렇게. 따라서 공유관계 해소할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이게 미친놈들이라고 이게. 쪼개져 있는 걸 뭐하라고 또 쪼개냐고 이게. 따라서 이거는 공유관계 해소하는 방법이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뭐에 해당이 됐어? 명의신탁.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내 토지인데 당신 지분 2분의 1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등기됐으니까 지분 2분을 나한테 넘겨달라. 얘는 거꾸로 지분 2분을 당신도 나한테 넘겨달라.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된다. 이걸 종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 분할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분할 청구하는 거 아니라고. 이런 거 이제 틀리지 마세요. 쪽팔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책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기 때문에 내가 이 수준까지 가르쳐주지만 이게 이제 월요일날 가서 요약책 가지고 수준을 대폭 올려서 여기에 관련되는 판례들이 많이 있다고. 특히 법정이사건 관련된 판례가 요즘 시험에 쏟아놓아요. 법정이사 관련된 것이. 그래서 그에 관한 판례도 정리를 꼭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 기본적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특히 이 용어를 항상 염두에 두라고. 구분소적 공유. 공유이지만 뭐가 되어 있다? 쪼개져 있다 이거를. 그래야지 분할 청구나 이런 엉터리 같은 정답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뒤로 쭉 넘겨서 용역 물고
여기 이제 용익물권이 비교적 아주 간단한데, 여기는 요거는 이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그래서 용익물권, 남의 부동산 빌려 쓰는 물권이다. 그 이야기죠. 요게 이제 채권으로 말하면 임차권하고 비슷한 권리죠. 남의 거 빌려 쓴다는 점에서. 다만 임차권은 채권이고 요거는 글자도 물권이다. 요 차이가 있고, 여기 이제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객체는 이제 전부 부동산이 되고, 그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이, 전세권은 토지 외에 건물도 전세권을 객체된다.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기 이제 지상권이 두 종류가 있죠. 보통 지상권도 있고 각종 특수 지상권이 있는데, 특수 지상권이 이제 주로 이제 시험에서 언급되는 것이 구분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하고 그놈의 각종 법정 지상권, 요게 이제 여기에 포함되는데, 보통 지상권에서 기본적으로 한 문제, 특수 지상권에서 두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구분 지상권하고 분묘 기지권은 누구나 맞추라고 내주는 거예요. 따라서 결정적으로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그놈의 법정 지상권이니까 실무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법정 지상권 이용권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되고, 여기 지역권은 출제 비중이 가장 낮은데, 옛날에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5년에 한 문제, 그 다음에 2년에 한 문제.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래도 이제 출제비율이 엄청 높아졌어요.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해년마다. 다만 이제 이 지역권은 이제 공부할 당상 이걸 염두에 두라고 저번 시간에도 가르쳐줬는데, 지역권은 우리 실생활에서 별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 활용이 안 되니까 출제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시험에 나와. 그걸 항상 염두에 두라는데 저번 시간에 가르쳐드렸다고. 그 다음 여기 전세권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옛날에는 우리 실무상으로 전세권이 거의 활용이 안 됐다고 내가 가르쳐줬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 이게 분쟁거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판례가 없어요. 따라서 전세권은 옛날에는 극단적으로 중개업자가 전세권 몰라도 중개업은 다 지장 없고, 시험 문제도 한 문제, 그것도 법조문 위주로 너무 쉽게 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도 이따 가르쳐주겠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주거용 건물이든 심지어 상가 건물이든 전세권 설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실무상으로 많이 활용이 되니까 분쟁이 많이 생겨. 분쟁이 생기니까 판례가 발달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전세권의 출제 패턴이 가장 많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 따라서 난이도도 엄청 올라갔고, 주로 판례가 이제 많이 발달. 옛날에는 판례가 없었어요. 실무에서 활용하는데 판례가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해관련 중요 판례들이 엄청 나와 있어. 전세권에서 시험도 판례주로 출제되고, 최근에는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전세권 공부하는데 뇌 구조를 바꾸라는 거야. 옛날과 달리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다음 여기 이제 전세권은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용익물권으로 분류를 하지만, 요거는 이제 위에 두 개하고 달리 전세권이 생길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건물 소작합, 의리 전세권이야. 다의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요 전세금 지급이 있어야지 전세권이 성립이 되고, 전세권 소멸 시에 설정자는 전세금 전액을 여기다 반환을 보던데, 반환을 지체할 때가 있을 거라면 이때를 대비해서 전세권자는 전세금 회수를 해서 전세 목적물 경매 청구하고 그 매각 등을 가지고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상권, 지역권과 달리 전세권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전세권자에게 경매권하고 그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경매 신청하고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는 것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의 특색이죠. 따라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면서 동시에 담보물권의 특색을 겸해 가지고 딱 미리 모찌를 딱 하라고 말할게. 다만 본질은 용익물권이니까. 왜냐? 기간 만료시까지 갑업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게 본질이에요. 분류할 때는 용익물권을 분류를 하지만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요즘 시험은 이 담보물권의 특색 이 대목에서 집중적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걸 신경을 써야 된다 말할게. 전세권은 옛날보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통 지상권과 관련해서 이 보통 지상권이 이제 이런 내용인데, 수목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얘가 건물을 짓고 싶으면 땅이 없다. 토지소유 갑으로부터 땅 빌린 다음에 건물 지으면 되니까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 토지 빌려 쓴다. 그리고 임차권과 거의 비슷한 권리죠. 이게 이제 지상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지상권이 현행법상 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상권이 실무상으로는 별로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활용이 안 되는 걸 시험에서 묻기 위해서 이런 지문이 엄청나게 나온단 말이야. 이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토지를 병에게 매각했어요. 소유권 넘어갔어요. 얘가 소유권 주장해서 반환 청구를 했다. 존속 기간 중에. 그러면 얘가 재산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재산권은 용익 물권, 물권은 절대권.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는 내가 재산권이나 토지 사용권 나겠다 하는 거를 얘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재산권 중에서 반환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얘는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재산권은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이야. 잘 아시겠지만 재산권은 존속기한이 엄청나게 장기야. 따라서 재산권이 딱 설정이 되면 얘 입장에서는 토지를 팔기 힘들어요. 얘 입장에서 토지를 당장 사용할 필요가 있으면 이런 토지 매입할 일이 없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얘가 극력 재산권 설정을 기피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실무에서 활용이 안 되고 이 관계를 시험에서 지겹도록 문다는 거. 재산권의 특색 물권이다 이걸 이해한다. 얘가 반환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따라서 보통 재산권은 별로 활용이 안 되고 주로 대신 토지 소유가 선호한 것이 임차권이라는 거. 채권인 임차권이 설정이 되면 팔았을 때 소유권에서 반환 청구하면 임차권에서 반환 거절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임차권이 주로 활용이 되고 대신 재산권은 편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요즘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요즘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같은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토지의 채권자 저당권 설정, 저당 목적물 점유는 저당권 설정자 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일이 터져버려. 지금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변제 안 하면 저당 목적은 토지를 경매에서 우선 변제 받아야 되는데 현재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 받다고? 그러면 나대지 상태가 담보가치 한 2억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건데 토지를 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얘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건물 지어버려. 또는 자유롭게 빌릴 수 있으니까 얘한테 빌려주었어. 얘가 여기에 또 건물 지어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변제 안 하면 얘는 어쩔 수 없이 토지를 경매 신청해요.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이 건물은 철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철거는 할 수 있는데 철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얘나 얘가 그걸 들어 누워버려. 같이 판묻어버리고. 이게 철거하는 게 쉬운 일 아니라고. 그걸 감안하면 토지 낙찰 대금이 사정없이 다운이 된다고. 이 사람도 그걸 감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박살내요? 저당권자가. 토지의 담보 목적은 토지의 매각팀이 떨어지니까 채권에서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저당권을 설정받을 때 저당권자가 이자의 토지 사용권을 박탈을 해버리자 말이야. 그래서 저당권 설정 받은과 동시에 저당 목적물 토지에 대해서 용익권, 지상권도 얘가 같이 취득해버려. 다 실무에서 등기부를 열람해 보면 을군 안에 저당권이 가압으로 설정된 것과 동시에 지상권에 설정된 등기부가 많이 있다고 요즘에. 그럼 뭘 분석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따라서 건물 짓기 위해서 1,000원보다 토지 빌리는 값 이렇게 분석하면 엉망이 되어버려. 이 말 알아듣겠나요? 요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무슨 목적으로 지상권에 설정이 됐느냐? 저당 목적은 토지의 담보 가치를 뭐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된 거야. 그럼 토지 사용권도 얘한테 있으니까 여기다 건물 지을 수 없잖아. 그럼 담보 가치 확보가 되죠? 옛날에 다 가르쳐 드렸다고. 기억 되살려 난생 처음 보는 표정 좀 짓지 마세요. 내 요즘에 심장 안 좋아서 지금 입원해 버릴까 지금 하고 있는데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계속 그렇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나 그만두는 수 있어. 농담 아니에요. 스스로 간다거나. 웬만하면 여러분 시험 볼 때는 버틸려고 내가 노력은 하지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줘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예서 복습 따박따박 하고. 저 같은 민법사형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어. 요즘 세상에는. 여기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거야. 건물이 여기가 축조가 안 돼야지 담보가치 유지가 되니까. 그래야 매각되게 멀리 나오니까 채권에서 한다고. 따라서 이게 이제 담보지상권이라고 글자가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걸 시험에서 물어본다고. 나중에 이제 얘가 돈 1억 원을 변제를 했어요. 그럼 피담보 채권 소멸이 되죠. 그러면 187조에 따라서 저당권은 자동으로 마소등과 상관없이 자동 소멸이 돼요. 187조도 자주 나오죠. 문제는 지상권이라고 말이야. 지상권은 존속기한이 엄청나게 남아있어요 지금. 그죠? 그러면 돈은 갚았어요? 저당권 소멸했어요? 그 지상권은 존속이 남아있어요? 그럼 지상권은 소멸하는가 존속하는가 이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본다는 거 하세요. 여기에 만약에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용익물권 지상권 취득했으면 지상권은 소멸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은 건물 짓는 용도가 아니라 저당 목적 담보가 작본 목적이죠. 근데 목적은 달성했잖아. 돈 받았으니까. 그럼 이거 존속시킬 필요 없잖아요. 다 지상권은 같이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분석해야 중개 봐실 때. 이 말 하셨겠나요?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좀 지상권의 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치 이번에 임대차가 주로 활용된다. 지상권을 별로 활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담보 지상권을 지금 예를 들었네. 우리 책은 291페이지 펴세요. 거기에 지금 담보 지상권 판례가 나와 있다고. 제일 밑에 보면은 판례가 색칠한 부분이 있어. 찾나요? 그 판례를 지금 예에 들어준 거예요.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요즘에. 따라서 담보 지상권도 편법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요걸 염두에 두고 줄거리 딱 잡고 다시 앞으로 돌려서 보통 지상권은 뭐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쭉 읽으세요. 또 뒤에 넘기고 거기 가로친 4번에 지상권에 그냥 토지다 해서 그 부분의 판례는 한번 읽어줘야 되고, 원래 지상권은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은 토지에 빌려 쓰는 권리예요. 근데 여기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지상권의 설정 목적에 불과하지. 지상권의 본질은 나무 토지 빌려 쓰는 거라고. 따라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지상물이 없는 경우는 그럼 지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까? 서 있던 지상물이 멸실하면 지상권이 소멸합니까?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무 영향이 없어. 따라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있던 지상물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이 안 되고. 그거는 물어보니까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은 존속권이 엄청나게 잠김에도 불구하고 유상 무상이 가능해요. 따라 지로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정리 딱 하고, 지상권의 취득도 앞에서 배운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물권 변동이니까, 첫째, 대부분의 경우는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일반적이니까 지상권도 얘가 지상권 취득하려면 지상권 설정 계약처라고 등기를 함으로써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말이야. 이게 법률 행위에 의한 지상권 취득이니까 시험에 낼 일 없고, 대신 이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흔히 말하는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시험은 요게 중요하다 그 말. 왜 중요하느냐?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지상권 취득하는 대표적인 것이 무슨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저기 네모 찾은 법정 지상권이 있고, 요게 이제 시험에서 우리를 괴롭히니까. 따라서 이제 이 법정 지상권이 뭐냐? 이걸 이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도는데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현행법상 법정 지상권이 있고, 현행법상 법정 지상권은 글자가 들어 민법이나 특별법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 우측에 눈 돌리면 유형해가지고 동그라미 기억법부터 니일번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거기 뭐 법조문이 다 인용이 되어 있죠. 기억법 민법 305조 전제권의 성립된 법정 지상권. 동그라미 니은번 민법 366조. 이게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 다른 건데 시험에서 실무에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니은번이고, 따라서 우리 시험에서도 앞도로 출등이 그거니까 앞으로 그 360조 정리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고, 디귿번 가담법 10조 니일번 임명관련 법 6조는 거의 시험에 출제가 안 되니까 무시해도 상관이 없고, 따라서 현행법상 인정된 법정 지상권은 총 4개가 있어. 민법에 2개, 나중에는 법조문도 다 외우고 다녀야 돼요. 305조랑 366조 이렇게. 특별법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나 특별법은 규정이 안 되었고, 글자 그대로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법정 지상권이 또 있어요. 요거는 아까 여기 현행법상 법정 지상권 366조나 마찬가지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압도적으로 출제가 돼요. 실무에서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 2개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현행법상 법정 지상권에서 366조하고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관습법상의 법정 이 2개 시험도 여기 압도적으로 나오니까 정리는 신경 써야 되고, 요거는 이제 여기 현행법상 법정 지상권은 305조 1항은 바로 뒤에 전세권에서 306조는 그 뒤에 저당권에서 따로따로 배우고, 여기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 배우면서 뒤쪽에서 같이 배우게 되고, 이런 게 딱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정 지상권이 뭔지 잠깐만 살펴보자고 말이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360조 법정 지상권. 자,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정리를 꼭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렇게 가르쳐줘도 1년을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딱 5분 만에 깨우친 사람이 있어요. 5분 만에. 스토리는 똑같아. 따라서 줄기를 딱 머릿속에 그리라고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정에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 그런데 건물은 A에게, 토지는 뭐 B에게, 건물은 그대로 갑에게, 토지는 을에게, 이런 식으로.
그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은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이 되죠.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독립부동산 알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으면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청구를 해야죠. 근데 썽썽이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 사이에 건물을 소유한 재산권 설정이 처리한 적 없고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지상권을 자동으로 인정해 주자 그 말이야. 그러면 토지 사용권이 건물 소유자가 있으니까 얘는 얘한테 건물 소유자 철거 청구 못 하겠죠? 이런 게 이제 법정에서 사건이야. 스토리는 똑같다.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였다가 어떤 것이 계획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그러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입니까? 철거가 되지만 철거하게 되면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 사이에 건물을 소유한 지상 설정이나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인정된 걸로 본다. 법정인 사건하고. 그래서 뭘 살펴보느냐. 요거하고 요거는 스토리 여기까지 똑같다고. 그래서 뭐를 유념해서 보라는 거야. 구별할 때. 요거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을 잘 보라고 그렇게 줬죠. 366조는 이렇게 됐다고. 왜 요거를 예를 들어주냐면 요거는 바로 뒤에서 배우니까 지금 이따가 비교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366조는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의뢰한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소유인데 이 의뢰 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예컨대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물론 건물에다만 설정도 상관이 없고 그러면 토지 위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나중에 돈을 안 갚았다. 그러면 건물은 토지하고는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저당권자가 요것까지는 경매를 못해요. 저당권을 안 미치니까 토지만을 경매한다면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졌죠. 토지는 낙찰자 병에게, 건물은 을에게, 저당권 실행 결과 담보권 실행 경매 줄여서 임의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달랐다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건물이 나무 토지에 서 있는 셈입니까? 낙찰자는 매수인은 토지 매수인 저 건물 철거 청구를 해야 되지만 이게 썽썽해서 건물 철거되면 사기는 커다란 손실이 오니까 이 두 사람이 건물을 소유한 재산권 설정에 처한 적 없고 더 나아가서 등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 실행과 소유자가 달라지게 하면 건물 소유자가 토지 위에 당연히 재산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그럼 토지 사용권이 건물 소유자가 있으니까 토지 낙찰자는 철거 청구 못 하겠죠. 따라서 이런 공의 토지를 낙찰받을 때는 정확하게 뭐 분석 잘 하셔야 돼. 법정상은 성립 여부를 분석 잘해야 돼요. 재산권은 존속권이 엄청나게 장기라고 분석 제대로 하는 거 토지 낙찰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지만 재산권을 제한받는 소유권 취득하니까 철거 청구 못 한다고. 토지 수십 년 동안 얘가 사용을 못 해요. 물론 지료는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분석 잘하는 거예요. 경매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기나 고동이나. 법을 좀 알아야 경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 법정에서 성립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성립부가 철거 청구 못 하죠. 따라서 두말할 것 없고 여기서 소유자가 뭐 때문에 달라졌나요? 그렇지. 그걸 머릿속에 담으란 말이에요. 저당권 실행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거예요. 확인했나요? 근데 이따 보면 알겠지만 간섭법상 법적인 사건은 소유자 그러지. 소유자 달라진 원인이 그래도 이제 몇 달 공부했다고 이제 알기는 많이 안 해요. 실력이 많이 쌓이긴 쌓였어. 매매 등을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거라고 이게. 그래서 시험에서 이제 뭘 물어보냐? 366조 시험 문제 낼 때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이 뭐예요? 물어보면 또라이야. 딱 한 가지로 정해져서 법에. 뭐로? 저당권 실행과 소유 다닌다고. 근데 관습법상 법정에서 많이 물어본 게 뭐냐?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소유자가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을 시험에서 제일 많이 물어봐. 요거는 민법의 규정이고 간섭법 인정이 되다 보니까 사안마다 매매를 통해서 소유자가 달라진 거는 간섭법상 인정이 된다. 증여를 통해서 소유 달라진 건 인정이 된다. 이따 뒤에 비우지만 환지 처분에 달라진 건 안 된다. 이런 게 있다고. 요걸 집중 물어봐. 왜 어떤 걸 물어보는데 초점이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나요? 이건 소유자 달라진 원인이 다종다양하다고. 민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달라졌다, 증여를 통해서 달라졌다, 환지 처분해서 요즘은 한몇 건이 다 달라졌다. 어떤 거는 요 위에 두 개는 관습법 법인에 성립돼. 밑에는 안 돼. 이런 걸 물어본다고. 근데 306조 물어볼 때는 그거 물어보면 미친놈이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 말 알아들어요? 왜 이런 말 자꾸 하는지 알아들어요? 양자 스토는 똑같은데 소유자가 달라졌던 원인을 조명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양자가 구별이 되니까. 경매도 틀려. 여기 306조는 똑같은 경매지만 임의 경매 결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306조가 성립돼. 근데 강제 경매도 있잖아. 그죠? 강제 경매의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경매도 없고 틀리다고. 그런 거를 잘 살펴야 돼. 여기 담보권 실행 경매는 임의 경매잖아요. 근데 요거는 강제 경밀과 소유자 달라진 거는 366조가 아니라 관습법상 법정에서 성립되는 거. 따라 거두절미하고 있다가 이런 건 배울 거니까. 뭘 주목을 해야 된다 정도는 머릿속에 지금 입력이 됐죠. 동의는 쏟다 찢어진다. 찢어지겠는 원인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360거 딱 정해졌어. 저당권 실행과 소유자 다를 것 관습법상 법정의 사건은 민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원인이 다종다양하다. 그걸 신경 써야 된다. ES라고 보고. 그 다음 거기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내가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용익물권 나무께 빌려 쓰니까 존속기간이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시험에서 중요하게 출제돼요. 그잖아요. 나무께 빌려 쓰니까 언제까지 빌려 쓰는 그게 중요하니까. 존속기간이 여러분 몫이니까. 단 지상권의 경우는 건물겠다 공작물을 소유권 권리니까 가급적이면 존속기간을 장기로 할 필요는 있겠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 이걸 참작을 해서 최단기만 제한을 두고 있고 30, 15년 이상으로 한다. 최장기는 제한이 없으니까 제일 밑에 한 줄짜리 판례 그거 정리했다고 하고 최장기 제한이 없으면 꼭 물어보는 게 있다고 그랬죠. 연금보나 존속기간을 약정할 수 있는가 그 판례니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뒤에 나머지도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거 법조문 읽어보는 건 여러분 몫이니까 집에 가서 잘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그건 여러분 몫이야. 시험에 자주 물어볼까. 그 다음 기간 만료 시에 합의해서 갱신한다. 284조. 이때도 최단 존속기간보다 더 단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284조 있잖아요. 그 조문도 꼭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자 갱신촉은 매초원권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존속기간이.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의리 재산권자다. 여기에 건물 지었다가 뭐 이렇게. 그런데 지상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지상물이 현존했더라는 거예요. 기간 말인데 이 건물이 썽썽이 서 있더라.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얘는 원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빌렸기 때문에 반환하려면은 이 지상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반환을 해야 될 거라고 말할게. 그런데 썽썽이 서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은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하고 개인적으로 손실이 오니까 이런 경우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말이야. 해서 철거하지 않는 간단한 방법은 계약을 갱신해 버리면 돼요. 따라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하는 경우는 지상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상권자에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이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지상권 설정자는 당연히 갱신 거절할 수 있고 갱신 거절하면 2차적으로 그러면 당신이 건물, 지상물 직접 사라. 2차적으로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데 매수권을 이것도 주의했겠다 말이야. 지금 이 경우는 가급적이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2차적으로 지상권자가 갖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도 지상권 설정자가 매수 못하고 거절해버리면 이런 권리를 얘한테 인정해주는 의미가 없겠죠. 따라서 매수 조건 행사에 대해서는 거절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당연히 이거 똑같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갱신 청구는 글자도 청구권이에요. 청구만 하는 거야. 그래야 거절이 가능해. 근데 요거까지 거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절 못하도록 만들어야. 그러려면 이것도 무엇으로 해석해야 돼요? 형성권으로. 따라서 매수 조건이 형성권이니까 얘가 일방 형성권이 이제 알 정도는 됐죠. 일방적으로 매수에 의사표시하면은 얘 의사는 걔 무시가 되고 지상물에 대한 매매가 성립 형성권이니까 따라서 얘는 매수 거절 못하겠다 이건 안 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 현존했으면 얘는 양자 택일을 해야죠. 지상물을 매수하든가 매수하기 싫으면 계약을 뭐하든가 갱신해 주든가.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계약 갱신이 간접적으로 강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갱신 조건 및 매수권 인정이 되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요걸 임대차로 바꿨을 때 임대는 얘가 토지 임차인. 토지 임차인의 경우도 여기다 건물 지어놨어요. 그 존속기간 만료된 지상물 현존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토지 임차인에게도 토시와는 안 틀리고 지상권자가 갖는 똑같은 권리가 인정이 돼요. 1차적으로 임차인도 갱신 청구, 임대인이 거절하면 임차인도 2차로 뭐하고 매수권 행사하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라면 지상권자도 토지 임차인도 토시와는 안 틀리고
존속기간 말이죠. 지상물 행전했으면 똑같은 권리를 갖는데 시험은 당연히 어떤 게 쏟아져 나올 거라. 지상권자가 갖는 이거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오고. 왜? 지상권은 별로 활용이 안 되니까. 압도적으로 시험에 거의 현년마다 집에 쏟아 나오는 것은 토지 임천이 갖는 갱신청구, 거저시 매수조건 여기에 쏟아져 나와요. 이 말 어떻게 했나요? 따라서 여기 지상권자 이 권리는 토지 임천에게도 똑같이 인정이 된다. 시험은 실무상으로 임차권이 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토지 임천이 갖는 갱신청구 매수조건이 집중 시험에 나온다. 이 염두 두고 임대차 공부할 때 토지 임천이 갖는 갱신청구 매수조건 이게 여기 나온 거 똑같으니까 우리 교재를 기록하면 넘기지 말고 정지사 나오니까 집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거 455페이지 피면 우리 교재를 기록했을 때 토지 임천이 갖는 갱신청구 매수조건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법 조문은 643조고 그걸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 다음 지상권의 효력에서 거기 1번에 토지상권에 대해서 동그란 2번만 좀 읽어두시고 요게 이제 임대차하고 차이점이에요. 저번에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임대차는 임차권이 채권이에요. 약자라고. 따라서 가급적이면 임차인을 보여줄 요랑으로 수선 업무도 임대인에게 부여를 하고 있고 따라서 임차인이 수리비 지출하면 필요비 상환 청구도 하지만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은 빌려주는 자나 빌려 쓰는 자나 경제적 지위가 대등하다는 거야. 물권은 워낙에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이따 뒤에 나올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다 물권이죠. 이런 경우는 목적물에 대한 수선 의무가 누구에겠느냐? 얘 말고 빌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임대차하고 차이점을 하고. 따라서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는 공이 필요비의 상환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경제적 지위가 대등하니까 물권은 채권보다 훨씬 더 요 빌려 쓰는 사람 지위가 유리한 지위잖아요. 이게 뭐 대등하게 보는 거 이렇게. 따라서 거기에 써 있으니까 동그란 2번 그거 다시 한번 읽어두고 나머지는 다 가르쳐드린 거죠. 앞에서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쪽은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되고 저번에 가르친 것처럼 상린과 규정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지상권 처분의 자유에서 잠깐 집중하세요. 지금 이 물권이나 채권이나 다 같이 재산권이에요. 물권이나 채권이나 다 같이 재산권이라고 말이에요. 이 재산권은 특징이 민법 가져 보면은 물권 채권 나오면 지겹도록 나누는 게 그래요. 재산권은 특징이 양도 상속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문제 풀어는 거예요. 재산권은 이게 특징이니까. 그런데 양자가 조그마한 차이가 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듣기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러다 보니까 물권의 경우는 처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이 돼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설사 양도 금지의 특약을 당선에 맺더라도 처분의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이 됐지만 이런 특약 등은 다 무효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물권은 절대권의 특성상 양도 금지의 특약 등에 의해서도 양도를 금지시킬 수 없다는 거야. 완벽하게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채권을 생각해보라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 채권자가 채무자로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거니까 요거는 당사자에서만 효력을 갖는 권리라 그 말이야. 그러니 그 당사자 의사가 항상 우선이 되는 거야. 따라서 채권도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은 가능하겠지만 요거는 물권과 달리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양도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 말이야. 요게 물권하고 채권의 차이야. 당연한 거.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그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양도를 금지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물권은 그 반대고. 그럼 이 원리가 여기 그대로 적용된다고. 여기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얘가 얘한테 당신 지상권 절대 양도하지 말거라. 양도 금지 특약 맺었다. 또는 담보 공유 금지 특약. 지상권 위에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리고 그따위 짓거리 말하라. 담보 공유 금지 특약 맺었다. 그럼 이 특약이 유효가 되고 특약에 따라서 얘는 지상권 양도 못하고 담보 적용 뭐하는가 그 얘기인데 처분의 자유가 안전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특약은 다 무효가 돼요. 물권의 특징상. 따라서 이런 특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지상권 양도 담보 적용 가능하다. 이런 시각에서 지상권 문제 푸시면 돼. 그게 쓰였는 거 그게. 그 다음 요거 기억 잘하는 거예요. 이따가 또 전세권을 또 써먹어야 되니까 전세권을 또 써먹어야 되니까 물권 채권은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이 가능하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옛날에 여러분 시험 이런 게 나왔다고. 전세권자가 사망했을 때
전세권은 상속이니까 상속되는가?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전세권자가 3월달 전세권이 상속이나 상속되는가? 난 맞힌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고 기절할 뻔했다고. 네? 안 배웠다고 악쓰고 다니더라고. 난 가르쳐 줬어. 전세권은 뭐예요? 물권이잖아. 물권은 뭐예요? 재산권. 재산권 특징이 뭐예요? 양도상. 여기 답이 있잖아. 그거 고르라고 말할게. 상속이 되잖아. 상속이 나게. 왜 이런 걸 안 배웠다고? 뭐 책에는 안 써졌어 이런 게. 책에는 없다고. 그것도 책이 없다고 또 안 가르쳤다고 악쓰지 마시라고. 이거 가르쳐 줬잖아. 내가 원리를 가르쳐 줬으니까. 이런 거 풀으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이따가 이거 전세권을 또 써먹게 하니까. 물권이, 채권이, 재산권이, 양도상속 이런 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 원리 가르쳐 줄 때. 그 대신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건 완벽하게 처분의 자격 인정이 돼. 따라서 양도금, 특약된 양도를 금지를 못 시키는 거라고. 근데 채권은 특정인에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잖아요. 이거 당사자 의사에서 뭐가 가능한 거예요. 지네 둘이 의사가 중요하니까 이거는. 두 사람 의사에서 양도를 금지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채권 특징이 없게. 이걸 이따가 또 써먹어야 되니까 이 특징을 절대권, 상대권 특징을 잘 기억하시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 거기 이제 지로지급 의무와 관련해서 거기에 가로친 1번 다시 한번 점검 딱 하고 아까 앞에서 나왔다시피 지상권은 존속기간이 엄청 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유상 무상이 가능해요. 따라서 지로는 지상권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지로지급을 약정할 때만 지로지급 의무가 생기는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거는 보통 지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정 지상권도 아까 있다고 그랬죠.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시험에 이렇게 언제나 지로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법정 지상권은 맞나요 틀리나요?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언제나 지로지급 의무를 부담하죠. 여러분 원리를 가르쳐도 그 원리는 안 들으니까 그래 맨날 해차라고 시험 수업 시간에. 에? 그 원리 가르치는 선생들 대한민국에 몇 명 없다 해도 이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당연히 항상 유상이라고 지로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게 지상권자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 이유를 그래야 기억을 오래 하는 거라고. 옛날에 그 이유를 가르쳐줬어. 아까 법정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토지금을 통해서 저당권 실린가 토지는 낙찰자에게 건물 A한테 그럼 얘가 자동으로 이제 법정자를 취득을 해요 이렇게. 그럼 얘 보세요. 토지 소유자. 얘는 내가 소유자지만 토지 사용도 못하죠. 근데 얘는 지 의사에 의해서 얘가 법정지상권 취득했나요? 얘 의사와 상관없이 얘가 법정지상권 취득했나요? 그냥 계약이 없으니까. 내 의사와 상관없이 건물 소유자가 내 토지의 지상권을 갖는 거라고. 근데 얘가 땅세 한 푼도 못 받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공산당 사회지 불만이 안 생겨요? 내 의사에서 빌려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지상권처럼 내 의사에서 땅을 빌려주면 내 의사가 중요한 거야. 무상으로 빌릴 수도 이쁘니까. 뭐면 알아? 안 이쁜 새끼는 돈 받으면 되고 땅세를. 근데 법정 지상권은 내 토지 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이 성립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얘한테 너는 소유자 땅세도 못 받는다? 무상이다? 그럼 얘 승복해요? 이민갑부로 이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지상권 성립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도 받아야죠. 지로라도. 그래서 법정 지상권은 반드시 지로지급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찰받아 그 위험도도 낙찰받아야 한단 말이야. 제일 모자란 애는 누구냐 그러면은 딱 분석을 해보니까 법정에서 성립이 된다고 그러면 토지 낙찰받아 생각 안 해요. 겁먹고. 왜? 소유권은 취득하지만 지상권은 지나면 내가 소유 사용을 못 하잖아. 그럼 낙찰을 안 받는다고. 근데 베테랑들은 안 그래. 뭘 생각을 하느냐? 뭘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거. 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법정 지상권 때문에 토지 사용을 못 하지만 뭐는 받을 수 있다? 지로는. 그러면 지로 계산을 딱 해보는 거. 그럼 이게 수익이 훨씬 높을 수가 있어. 그럼 낙찰을 받는 거야.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경우는 언제나 지로 받을 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게 보통이 틀려. 뭔 말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라 해서 낙찰을 받을 때 미리 겁먹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야. 항상 뭐는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이요. 언제나 지로는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지로 수익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을 때가 있어. 오히려 그게 수익률이 높을 때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요 건물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건물이야. 요 건물이 얘가가 그 토지를 내가 낙찰받았어. 근데 법정에서 성립은 돼.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항상 불안한 거야. 왜 불안해요? 나무 토지의 건물 갖고 있잖아. 내가 지금 무엇은 가지고 있지만 지상권은 가지고 있지만
건물이 너무나 비싼 건물이야. 그러면 얘는요, 불안하니까 얘가 다른 애들로 지료를 주든가, 이 말 알아들어요? 왜냐, 기간 끝나면 나중에 철거 들어가? 그럼 얘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 그러려면 얘로부터 토지를 아예 모여든가, 그러지, 매입하든가. 그럼 얘는 부르는 것이 값이야. 뭘 말아요? 경매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법정의 장권이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 등기부는 동그라미 3번 판례 딱 점검하시고, 지료관에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무상의 재산권을 설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바로 밑에 보면 286의 지료증감 조건에 나와 있죠. 증액 청구도 당연히 못하겠죠. 무상이니까. 그래서 그 판례는 가능문에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지료증감 조건 읽어보면 되고, 우측의 지료연체 효과는 287조 조문 반드시 머릿속에 담고, 요거는 2년 이상 연체해야 돼요. 임대차는 2기 이상이지만 재산권은 존속기간이 엄청나게 장기이기 때문에 2년 이상 지료지급 쳐나보면 설정자가 소멸 청구해버려요. 이때 지나가는 길에 그 밑에 색칠한 부분 판례에서 1번 판례, 요거를 자주 물어보니까 그것만 좀 신경 쓰고, 1번 판례는 아주 쉬운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니까. 지금 의리 재산권자요. 근데 이때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3조 양도해서 소유권에 넘어가서 이렇게. 그런데 이 재산권자가 전 소유자 갑에 대해서 1년간 지료지급 체납, 양수인 병에 대해서 1년 체납. 그러면 소유자 전후에 걸쳐서 통산 2년간 체납했다. 요때 양수인이 소멸 청구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아닙니다. 그 이야기고. 얘가 얘한테 소멸 청구하려면 양수인에 대해서만, 얘한테만 2년간 체납해야 돼요. 이렇게. 그 판례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쉬워요. 그 1번 판례니까 그거 좀 점검 딱 하고. 재산권을 소멸해서는 제일 밑에 판례, 담보재산권은 판례를 주로 보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정리 딱 하고 뒤에 넘기세요. 재산권 소멸 효과에서 가로친 2번에 재산권 설정자 매수조건 285조, 이것도 간혹가다 한 번씩 물어보는데 주의할 거는 뭐냐 그러면, 아까 재산권 들어오자마자 재산권자의 설정자 말고 재산권자가 설정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 드렸죠. 근데 거꾸로 여기는 재산권자 말고 설정자 쪽에서 이 재산물이 나한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수거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는 설정자가 역으로 이 재산물 나에게 팔아라, 역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재산권의 경우는 재산권자만 재산 매수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갖더라, 재산권 설정자도. 그것만 아시면 돼. 그게 가로치기. 그 다음에 아까 앞에 이미 나왔지만 재산권의 경우는 물권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보호 소모가 재산권자 자신에게 있으니까 필요비의 상환 청구는 못해요. 그러나 거꾸로 유익비는 상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니까 가로친 3번 점검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 특수재산권을 배우는데 여기서부터 신경을 바짝 써야 돼. 보통 재산권은 이론상 나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해 주면 몇 가지만 좀 여러분이 신경 써서 공부하면 틀릴 일은 없어요. 마지막이니까 5분만 쉬었다 들어오세요. 5분만.